자, 103쪽. 자, 생태계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자. 생태계를 구성할 때 자, 첫 번째 구성 단계 작은 것부터 가는 경우 있어.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지 얘들아?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 모여서 얘가 첫 번째 구성이 있고 두 번째 구성 다른 구성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생태계를 두 번째 구성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생물적 요소. 여기 뭐가 나올까요? 비생물적 요소. 자, 생물을 세 가지로 또 나누지. 생산자, 여기는 소비자, 그 다음 무슨 자? 분해자. 이렇게 나왔어. 자, 생산자에 대해서 소비자, 분해자. 자, 생산자 관련된 내용. 식물이지. 식물 맞아요. 광합성하지.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광합성하는 애들. 무기물을 유기물로 이렇게 불러요.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해서 독립영양이야. 이쪽은 독립영양생물 이렇게 표현. 소비자는 생산자의 유기물을 다시 본인의 유기물 또는 소비자의 유기물을 본인의 유기물을 유기물로 바꾸고 있어. 뭐라고 표현해? 종속 영양생물. 분해자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돌려보내고 있어. 역시 종속 영양생물. 저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생태계를 정의 내리면 이렇게 내릴 수 있어. 생물과 비생물이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거 우리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 이렇게 표현해. 상호작용하는 체계에서 여기로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빛, 온도, 물, 토양, 하나 더 쓰면 공기. 자, 103쪽을 한번 빠르게 거기 있는 거 정리했는데, 자, 생태계 정의는 뭐예요? 저런 것들이 뭐하고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하는 체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고 개체군 요것도 계속 같은 말 많이 했었지만 어떤 종끼리 모여야 돼요. 같은 종들의 모임이에요. 여기까지는 같은 종들의 모임인데 여러 개체군들이 모였을 때 그때 뭐라고 불러요? 군집이라는 표현을 하지. 개체군의 집단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어. 자, 위계적인 구조를 보면 그래서 점점 올라간다 그런 표현 내려가 보자. 이제 비생물, 생물로 나눌 수 있어. 비생물적 요소에 5가지 대표적으로 있어요. 저기 지금 5가지 써놓은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것들이고 터전을 제공하면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생물 요소, 생산자는 스스로 유기물을 생산하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 무슨 에너지로 바꿔.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 뭐라고 해야 되니 얘들아? 우리 여기 지금 시험 보니 에너지 전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으로 얘기하면 무슨 에너지? 여기다 써볼까?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 무슨 얘기를 갑자기?
여기는 뭐라 그랬는데 얘들아 그러면 유기물을 유기물이니까 유기물은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다시 화학 에너지로 바꿔요. 이건 뭐로 바꿀까 얘들아? 화학 에너지 여기까지는 알겠어. 무기물로 바꾸는다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보통 다 날아가지. 뭐가 돼서 날아갈까? 열 에너지로 바꿔. 여기는 다시 빛으로 돌리는 건 아니고 열 에너지로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려. 그래서 에너지 전환도 표현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거기 그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생산자를 뭐라 그래요?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한다. 나머지 둘은 종속이에요. 종속.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는. 보통 소비자를 둘로 나누면 1차하고 2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1차 소비자는 초식동물이고 2차 소비자는 육식동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2차, 3차는. 자, 분해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니?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고 유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면 계속 얘도 유기물로 바꾸면 결국 뭐예요? 유기물 덩어리가 되겠지 전체가. 세상은 유기물로 넘쳐날 것 같아요. 그걸 다시 무기물로 바꿔서 결국 물질 순환에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분해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물질이 순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넘겨보자. 다음 이제 백사 쪽에 나오는 게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생명과학에서는 좀 구분하거든. 학교에서 혹시 이렇게 구분해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상호작용. 선생님 일단 써볼게요. 괜히 헷갈리려나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여기는 생태계, 이 정도? 여기 생물적 요소, 여기는 비생물적 요소 이렇게 나왔어. 생물적 요소에 또 생산자 앞자 쓰니까 또 계속 겹치네. 그 다음에 소비자, 분해자. 여기는 비생물적 요소, 환경 이렇게 표현됐어. 자, 그랬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생명과학에서 이렇게 나와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작용. 요거 뭐라고 할 거니? 요거 작용이 반대. 보통 뭐라 그럴까 그러면 이게 반작용. 여기서 얘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까? 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 상호작용. 정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 뭐라고 한다고? 작용에 따라. 왜? 시작이 먼저, 환경을 먼저 시작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작용하면 그거에 대해서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결과가 나오거든? 반작용. 생물끼리 영향을 미치면 그때 뭐라고 한다고? 상호작용. 이렇게 구별해서 다루는 게 원래 생명과학에서는 그렇게 다루거든? 근데 아마도 학교에서 안 했던 거 같죠,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거 다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같아? 상호작용 이렇게 표현했을걸? 그렇지 않니? 네. 이것도 상호작용으로 묶었을 것 같은데 그래? 맞아? 저희가 근데 작용 반작용을 언급을 하시긴 했어요. 아, 이거 언급하셨어? 언급.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그냥 상호작용을 묶어. 통합과학에서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생명과학에서는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약간 이거 헷갈릴 때 뭐가 먼저인지를 좀 생각하면 돼요. 작용, 반작용을 했는데 이게 먼저진 않을 거 아니야? 이게 환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뭐야? 이게 나온다는 게 맞지? 그래서 저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뭐 알고 있으면 헷갈리려나? 자,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의 유형은 뻔해요. 뭐가 뭐에게 영향을 미친 거야 라는 것들이 나오겠지. 환경이 아니 저 생물한테 미친 거야, 아니면 생물이 환경한테 미친 거야, 이런 것들, 아니면 생물과 생물끼리 미친 거야, 이런 것들. 어떤 예가 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엮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104쪽에 1번 동그라미 광합성을 하면 농도 감소하고 산소 농도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감소해. 그러면 광합성은 생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뭐니? 환경.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거죠. 지렁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렁이. 토양. 지렁이가 토양을 뭐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생물이 환경. 소의 트름이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나왔어요. 소의 트림에 의해서 온실기체가 지구의 기온을 높인다.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지 않니? 소가 이렇게 트림한 게 이렇게 많을라? 이게 나왔는데 뭐 어떻게 소 트림 그렇게 많나? 모르겠다. 다음 환경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비생물적 요소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중에 이제 요거가 이제 호불호가 좀 있는데 호불호가 아니라 좀 학교마다 좀 다른데 진도 나갔니? 수혁이? 나갔어? 아니 안 나왔어? 나왔어요. 거기가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면 단순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하게 요즘 가는 게 이제 추세긴 해. 여기 좀 복잡하게 하면은 뭐 광포환점부터 해갖고 막 되게 다양한 얘기가 있거든. 광포환점은 어때요? 들어본 거 같아요? 안 들어본 거 같지? 진도 나갔니 여기? 승원이? 아직 아예 안 나갔지. 자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빛과 생물의 관계. 빛과 생물의 관계. 일단 카테고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 그 생물이 영향을 미치는 거,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빛이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빛의 세기. 나눠보자, 이거 구별 좀 해야 돼. 이건 같은 빛이어도 빛의 세기. 다음, 뭐가 있을까? 빛의 파장. 다음, 일조 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다 빛으로 묶을 수 있는 건 맞거든. 그래서 구별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빛의 색이랑 관련된 것들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올 수 있어. 양력이니 음력이니. 양력, 음력. 양력이 뭔데? 두꺼워. 음력은 좀 얇아. 엽자 맞냐 저거? 나한테 엽자 저거였거든. 근데 요즘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아닌가? 헷갈리네. 많이 안 맞지? 뭐가요? 아니 엽자가 저 엽자가 많이 안 맞지? 너 모르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옆에서 봤을 때 그 옆이요. 아니 잎을 듯해. 잎을 듯한다고. 수혜 너 그거 잘하지 않니? 맞아 안 맞아? 문제에서 비밀로 네? 학교에서 양력 음력 얘기 안 했어? 그냥 두껍다 얇다만 했어? 네. 뭐가 문제?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엽이 있잖아. 엽이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뭐가 맞는 거예요? 이 비율이 맞잖아요. 비율? 확실해? 와 그런 게 맞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맞나? 저기 생명과학 중에 말이야. 생명과학.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두껍다 얇다. 잎의 두께를 결정하는 건 뭐다? 그치? 여기 이때 그 두께를 결정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조직. 학생들 이름 알아요? 몰라요? 자,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잎을 옆면에서 봤을 때 실험 범위가 난 뭐 선생님 생각은 좀 좁은 것 같거든? 좁은 거 아니니? 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뭐 이름까지 다 언급할 수도 있어요. 이름
이거 무슨 조직이에요, 학생들? 이건 알잖아. 뭔데? 이거 울타리 조직이야. 제일 중요한 조직이지. 왜 강한 빛을 받는 곳에서는 울타리 조직이 크게 발달되어 있거든. 그래서 두꺼워요 울타리 조직 특징. 광합성을 해. 이거 무슨 조직일까 얘들아? 껍데기. 표피 조직이라 그래. 여기는 인맥이라는 건 뭐하고 뭐가 있어요? 물관 그리고 뭐가 있는 거야? 체관. 요거 합쳐갖고 인맥이라 그래요. 물관은 물의 이동 통로, 체관은 양분의 이동 통로야. 요거 알아? 무슨 조직이라고 하니 얘들아? 여기는 해변 조직이라 그래요. 해변 조직. 좀 엉성하게 있는 공기의 이동 통로가 되는 여기는 빽빽하게 돼 있고 여기는 약간 듬성 돼 있어요. 여기 빽빽하다 울타리 조직, 울타리 친 것처럼 드문 해갖고 해변 조직은 일단 광합성 하니 광합성 해 한다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발달해. 그래서 공기 통로가 되고. 뭐 혹시 요 두 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 요 통로의 이름 뭐니 얘들아? 통로 이름 뭘까? 기공. 통로 옆에 있는 세포에 대해서 알아? 이 통로 옆에 기공 옆에 있는 세포 이름 공변세포야 이거는. 그래서 요 공변세포 그림이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은 뭐다? 여기. 자, 백사 쪽에 보시면요. 일단 빛의 색이 관련됐어. 그때 나오는 건 뭐야? 잎의 두께랑 연결하셔야 돼요. 잎이 두껍니 안 두껍니 이러면 빛이 세기가 강한 곳에서는 두껍다. 약한 곳에서는 얇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빛의 파장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얘들아 파장이 길수록 짧을수록 언제 더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 파장이 긴 거야 짧은 거야? 여기는 파장이 짧을수록 깊은 곳까지 도달해요. 빛은 거기서 가장 깊은 곳까지 가는 그 빛은 파장이 가장 짧다고 하는데 화학이나 이런 거에서 무슨 색깔이 파장이 길고 무슨 색깔이 파장이 짧은지 기억하세요? 빨주노초 파남 보라고 했을 때 보라색하고 빨간색 중에 파장이 가장 더 긴 건 누구? 빨간색이야.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 에너지는 더 작아. 파장하고 에너지 반비례거든. 그것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얘기해보면. 그런데 어쨌든 적색광보다 청색광이 뭐야? 더 깊은 곳까지 투과한다는 건 기억하자. 왜 그러냐면 답 뭐라고 해줘야 돼? 청색광이 뭐? 파장이 더 짧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래서 주로 본인이라는데 어떤 생물이 주로 이용하는 빛, 그거에 맞는 수심에 살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영향을 미친 건 빛인데 그 정확하게는 뭐 파장이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녹갈홍의 그다음에 적황청 이렇게 녹갈홍, 적황청. 여기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여기는 녹조류는 적색광. 뭐 초록색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주로 이용하는 거니까. 이거 외우자. 배울 수 있어. 이거 외워야 돼. 요거 두 개.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여기 녹조류는 적색광을 주로 이용해. 파장이 긴. 홍조류는 뭐야? 청색광을 주로 이용해. 자, 그래서 얕은 바다에 있는 식물들,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고, 깊은 바다에는 홍조류가 많이 분포하는 이거 나오면 빛이 영향을 미친 거고, 정확하게는 빛의 파장이야.
세기 아니에요. 다음 마지막 일조 시간. 낮의 길이지. 쉽게 얘기하면. 낮의 길이가 길 때 번식하고 이런 잘 자라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낮의 길이가 짧을 때 잘 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봄, 가을 요거랑 이제 관련이 있죠. 봄은 길어지는 시기고 가을은 짧아지는 시기고 그래서 일조 시간까지 해갖고 요 세 가지 묶음 뭐라 그래요? 빛이 영향을 미친 거야. 빛이 영향을 미친. 다음 온도가 보자. 온도. 두 번째 요소는 온도야. 온도. 자, 온도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언급해보자 한번. 온도? 온도가 높으면 물질 대사가 활발해요. 온도가 낮으면 물질 대사가 둔해지는데 첫 번째 동물 관련 대설은 여우 얘기 많이 나오죠.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 사막여우 이제 지겹겠지만 사막여우의 길은 어때? 되게 길지. 왜 기냐 물어보면 답 뭐니에다. 너무 온도가 높아서 열 방출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말단 부위가 작은 거는 누구? 북극 쪽 추운 지방. 말단 부위가 큰 거는 따뜻한 지방이다라고 해야 되고 또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거 겨울잠 나올 수 있어 얘들아. 또 요즘 뭐가 떨어지지? 낙엽 나올 수 있어. 겨울잠, 낙엽. 그리고 뭐 또 나올 수 있는 거 그 털송이풀이라고 아니? 털송이풀? 겨울 그 추운 지방에 있는 풀들은 뭐야? 이게 털 달렸어 털. 이게 다 이거 뭐야? 온도하고 관련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식물의 적응이 낙엽수 있고 그 한라송이풀 그 털이 나 있고 낙엽수에 이제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상록수라 그래. 상록수. 낙엽수는 낙엽이 되는 거고 상록수는 계속 푸른 빛을 띠고 있어. 상록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는 큐티클중이 두꺼워서 잎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는 그거다. 다음 105쪽 가보자. 3번 물. 생물. 물이 영향을 미쳐. 물 관련된 거. 이거랑 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물은 껍데기가 주로 나와. 껍데기 중에서 뭐야? 곤충의 껍데기. 곤충 껍데기 뭐라고 하는지 아니 얘들아? 키틴질이라 하지. 키틴질. 딱딱한 껍데기. 파충류 표면은 뭘로 돼 있고? 비늘. 조류 알은 단단한 껍데기가 있다. 그럼 다 공통적으로 뭐야?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구조야. 이렇게 하는 거고 식물은 건조한 지역하고 저 건조하지 않은 지역 이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의 특징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뿌리가 발달해 있어요. 최대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뿌리가 발달해. 그 다음에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물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잎은 약간 뾰족뾰족한 잎 선인장 가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증발 방지를 위해서 좀 뾰족뾰족한 잎이 넓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런 거 하면 물하고 관련이 있구나. 다음 그거에 반면 수생식물이라고 많이 얘기해. 물속에 사는 거. 그 반면 수생식물의 특징은 뿌리보다는 물은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 대신 통기 조직이 발달했다. 공기가 잘 통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하는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 공기와 생물. 공기 생물 하면 보통 고산지대지. 고산지대는 뭐 고산지대 사람들은 적혈구수가 어떤 얘들아 많지. 왜 많은? 공기가 산소가 적어서 결국 적혈구수가 많아서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다. 토양 관련된 건 지렁이, 두더지 이런 거는 토양하고 관련이 있다. 또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 함량이 달라져서 깊은 곳까지는 공기가 많이 도달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세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 적은 공기에 적응한 그 세균들이 더 밑에까지 살 수 있는 거. 그다음 생태계 표현을 가볼게요. 먹이 사슬이 있어요. 그다음 먹이 그물이 있어요. 사슬은 한 줄로 되어 있는 거고 그물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을 얘기해.
자, 이번에 에너지는 생태계에서는 에너지는 항상 하위 영향 단계에서 상위 영향 단계로 가거든. 여기서 영향 단계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자, 소비자 이런 것들을 뜻해요. 생산적 방합성에서 해놓으면 결국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의 특징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지. 올라가면서 점점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거 어떤 이유 때문에 빠져나가지? 자,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출발. 빛 에너지에서 꽃을 이렇게밖에 못 그리나. 이렇게 하고 이거지? 자, 여기서부터 가요. 빛 에너지 화살표 이렇게 됐어. 이거 생산자인 건 알겠지 얘들아? 생산자 1차 소비자 그 다음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쭉 갔어. 이거 화살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니? 점점 수치가 줄어들겠지. 왜 줄어들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값이 있을 거야. 빠져나가는 값. 다음 어떤 값도 있냐면 여기에 뭘 그릴까? 여기 세균은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세균 그리기 빡세네. 요 세균. 세균 왜 그랬어요? 이거 무슨 자? 분해자야? 이렇게 했어. 자, 화살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화살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렇게 화살표 나올 수 있어. 그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건 대부분 뭐예요? 열 에너지야.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열 에너지. 여기서 수치 대입할 때 수치가 나올 수도 있거든. 수치가 대입할 때 얘가 있잖아요. 얘를 중심으로 어떤 수치하고 같아야 돼요. 요 들어온 거는 뭐하고 같아요? 요 세 개 합친 거하고 같아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 입장에서 요 들어온 거는 뭐하고 같아요? 요 세 개 합친 거하고 같아야 돼,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아니? 네, 기준으로 들어온 만큼 나갈 거야. 이거 세 개의 합은 요거다. 여기서 보니까 이만큼 들어왔는데 결국 요 갈 거 가고 나서 결국 넘어가는 건 점점 적어지는 거고 결국 이 다음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점점 줄어드는 게 맞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에너지는 대부분 최종 에너지 형태는 다 뭘로 빠져나가는 거야? 무슨 뭘로 나가고 있어? 열 에너지 일로 가서 얘가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그러잖아. 그때 무슨 형태로 내보낸다고? 열 에너지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 세균 여기 입장에서 보면요, 요거와 같은 값은 뭐 요거 될 수 있어. 요거 세 개 하면 이거야. 그다음 요거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A라고 하자. A와 같은 건 뭐야? 이 빨간색 다 합치면 또 이거랑 같을 수 있어. 자, 해서 에너지 흐름을 보시면요, 전달되는 거고 상위 단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요. 무슨 에너지로 빠져나간다고 나왔어요? 열 에너지로 방출돼. 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무슨 과정에 의해서? 세포 호흡의 과정에 의해서 나가는 거야. 자, 일부는 전달돼요. 점점 올라갈수록 적은 양만 전달된다. 에너지량이 점점 감소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근데 한 걸음 더해서 보시면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이렇게 나왔어요. 결론은 그거야. 물질은 순환해. 에너지는 흘러. 같은 말인가? 아니야. 순환은 돌고 도는 거야. 흐름은 일방통행이야. 어떻게 보면. 네. 여기서 열 에너지 간 다음 다시 이렇게 돌아가? 절대 돌아가지 않지. 그래서 물질은 더 이상 공급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근데 에너지는 계속 공급해야 돼요.
왜?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래. 에너지는 이번 시험법에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 있지? 에너지는 뭐 한다? 보존돼요, 무조건. 절대 없어지잖아. 대신 유용한 에너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 만약에 에너지가 순환했으면 에너지 계속 순환해서 쓰면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래서 계속 공급돼야 돼 라고 결론 낼 수 있어.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흐르기 때문에. 넘겨보자. 이제 넘기기 전에 보충 내용에 변온동물, 정온동물 이렇게 나왔어. 그거 뭐하고 관련있는 거지 얘들아? 그거 온도하고 관련있는 거지. 변온동물, 정온동물이 뭔지 알죠? 우린 정온동물이야. 넘어가보자.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걸 쌓아 올리면 생태피라미드라고 하는데요. 생태피라미드에는 한 세 가지가 대표예요. 첫 번째 에너지 피라미드. 여기 에너지양. 다음 생물량 피라미드. 생물량은 뭐예요? 그 생물의 양을 그람수로 잰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개체수 피라미드. 보통 일반적인 경향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니까 피라미드 모양 맞지? 얘들아, 여기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져, 대부분. 근데 하나 커지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니? 일반적으로 커지는 거. 봐봐. 요거 부분에 얘가 여기다 전달하는 거, 얘가 요 부분에 전달하는 거 하면 효율이라고 하거든? 근데 효율은 점점 커져요. 일로 갈수록. 다 작아지는데 에너지율이 커져. 위로 갈수록 더 효율적인 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커지는 것보다 그 에너지 효율은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모든 환경에서 다 증가하진 않거든. 환경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경향은 증가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생태계 평형. 어떻게 해야지 생태계가 평형될 수 있는데요? 평형은 항상 똑같은, 평형은 뭐야? 개체수가 유지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고,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 그러면 먹이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결국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한 걸음 더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보통 여기 한 걸음 더. 일단 사슴의 개체수 갑자기 급증했어요. 늑대 사냥 허용하면서 늑대 개체수가 줄어들고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결국 인간의 간섭이 생태계 평형을 깨뜨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2번에 보면 생물 군집과 생태계 평형. 그래서 평형을 유지하려면 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데, 군집은 여러 종이거든. 다양한 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생산자 1소, 2소. 거의 문제는 얘가 급증했어요 이렇게 문제 나와. 항상 그것만 나올 건 아니지만, 급증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자 얘들아. 급증하면 뭐야? 너도 많아질 거고 얘는 어떻게 되지? 작아지는 게 다음이지. 그러고 나서 얘들이 많아졌는데 얘 이거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 이게 줄어드니까 이거 작아질 거고, 작아져서 다시 뭐야?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자, 107쪽에 생태계 보존으로 가볼게요.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생태계가 깨질 수 있는데, 변화 요인, 자연적 요인하고 인간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적 요인은 천재지변이네요. 보니까 자연재해, 산불, 지진, 홍수, 산사태 이런 걸로 일어날 수 있고, 다음 인간 활동의 대표적인 건 너무 많지. 자, 숲이 훼손돼요. 숲이 훼손돼. 벌목 같은 걸로, 개발 같은 걸로. 다음 대기오염.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기후가 변하면서 서식지 이런 거, 산란시기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염물질,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수 같은 것들이 수질을 오염할 수 있고, 공장 폐수 같은 것들, 생활하수 같은 것들. 다음 토양오염. 농약이나 비료 이런 거 많이 썼을 때 결국 토양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토양이 오염되면 생산자가 오염되고, 생산자가 오염되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갈수록 어떻게 돼?
그 유해물질이 농축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장 농축된 걸 마지막에 섭취할 수도 있어. 다음, 과도한 사냥 밀력 이런 것들. 자, 3번에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한 노력. 어떻게 해야 돼요? 평양을 깨뜨리는 요인을 줄여야 되는데 옛날에 그 생물 다양성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니 얘들아? 그렇지? 그 다음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해서 무분별은 개발하지 말자. 하천 복원하자. 생태 통로를 설치하자. 옥상 정원을 하자. 뭐 아껴 쓰자. 절약하자. 환경오염 좀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겠네요. 이건 과학 중에서는 뭐 제일 재미없는 과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학생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험 봐야 되니까 핵심 문제 풀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많아 이거. 넘어가자 그냥. 이거 집에서 풀어볼 수 있지? 이따가 풀어. 126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빨리빨리 나가는 게 맞겠다. 어쨌든 자 다음 자 126쪽 가보겠습니다. 지구 환경 변화해서 첫 번째는 지구 열 수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지구 열 수지. 자, 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교과서마다 살짝 차이 있어요. 이것도 수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수칙을 외워서 풀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도 어느 정도 선은 좀 알고 있는 게 맞고. 피곤하네 봤네. 아까부터 피곤해 보이지만 피곤하지 승원. 뒤질 것 같지. 내 목소리가 너에게 자장감 들리지 맞지? 그렇지 않냐? 네. 몇 시였어? 저 어제 1시 정도. 공부하다가? 네. 에휴 원래 학교는 몇 시에 가니 평소에? 학교마다 7시 일어나야 돼? 네, 7시쯤에 일어나야 돼요. 나간다고 그때? 그때 일어나요. 8시쯤 나가? 넌 빨리 가지? 학교 몇 시에 나가니? 아니 집에서 출발할 때? 저는 8시 반에 나가는데 집 앞이야? 9시까지 요즘 학교가? 몇 시까지야? 8시 50분까지. 8시, 9시부터 수업이야? 8시 50분까지 너희도? 그냥 9시 10분부터 수업. 그래. 나 때는 7시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대단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자율학습 없니? 아침에? 없니? 없지. 그렇다고. 자, 피곤하지? 힘내. 어? 네, 힘내. 뭐 어떡하겠니? 수능날 학교 안 가지 않니? 학교 안 가지? 좋겠네. 그래도 목요일에도 안 가니까. 학교 수능고사장이지? 수능고사장이지? 자, 126쪽 지구의 복사평형이라고 나왔어요. 빨리 해볼게요. 지구의 복사평형. 학생들, 여기 학생들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틀리는 게 쉬운 데서 많이 틀려요. 쉬운 내용인 것 같은 데서가 더 어렵다. 항상 그래요. 차라리 계산이 제일 깔끔하지. 계산이 제일 깔끔해. 계산 못하면 틀리는 거고 잘하면 맞는 거고. 이야기 많은 데서 항상 틀린다고 틀리고. 그리고 태양 에너지야라고 했어. 태양 복사 에너지 줄여서 태양 에너지. 태양에서는 복사 형태 에너지 구름 그린 거고 요거는 대기권인 것 같고 얘들아. 태양에서 오는 거 100인데 100 중에 반사 얼마? 반사 얼마니? 30. 뭐 기억나? 반사 30은 국룰인 것 같고 거의. 대략적인 수치 보면 일단 들어왔어. 진입했어. 70 진입했지?
여기 값은 70. 맞니? 근데 여기 도달하는 건 얼마? 50. 20 어디 갔어? 여기 흡수됐어. 그래서 대기에 흡수되는 거 20.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흡수했으면 내보내야지. 내보내는 거 50. 보통 50 내보내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가 다시 이렇게 재방출되는 경우 있거든? 이 재방출된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온실효과다. 이렇게 얘기해. 대기가 없었으면 재방출도 없었겠지. 그래서 여기서 50 나가고 밖으로 다시 20 나가. 그때 들어오는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해. 자, 근데 만약 대기가 없었으면 그냥 이대로 들어가서 나갔겠지만 여기 재방출이 생길 수 있거든. 그 재방출에 의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복사 평형이 안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그 작용을 온실효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은 주로 그 태양 복사 에너지 주 형태는 기억하자.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지구 복사 에너지 나 본 적 없거든. 왜 본 적 없는 거 같니 얘들아? 무슨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적외선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으로 나오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방출한다. 대부분 대기 중에 온실기체 흡수돼서 재복사되게 돼요. 재방출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온실효과를 보시면 그래서 온실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투과시키는 반면에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는 통과해 그냥. 왜 통과하는 거야? 왜 통과냐고 뭐라고 할래? 파장이 짧아. 파장이 긴 것들이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복사해서 높아지는 현상. 평형이 깨진 건 아니거든? 평형이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어. 그때 영향을 미치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하고, 5가지 나왔나요? 5가지 나왔네. 뭐 5가지 다 기억하자 그냥. 일단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요 애들이 이제 대표적인 애들. 수증기 얘기는 안 할 뻔했네요. 수증기, 메테인, 오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하나는 아산화질소 이런 식으로 산화이질소라고도 해. 산화이질소. 자, 자연적인 온실효과는 약 15도씨로 유지하고 만약 온실효과 없었으면 얼마 정도니 아니? 수치 본 적 있어? 반대. 영하 18도 정도래. 없었으면 많이 차이 나지 생각보다. 자, 지구 열수지에서 주고받는 그 관계를 결국 뭐라고 해? 지구 열수지야. 거기 보시면 수치 나오죠. 100 중에 30 반사, 20 구름의 흡수, 지표의 흡수, 지표에서 방출, 대기 흡수에서 지표에 재흡수되는 겁니다. 이것도 수치가 비어있는 경우와 저기 120치 정도 넘어가 보자. 가운데 거가 별표야, 빨간색. 응? 너는 빨간색 아니겠지? 요거 겁나 학생들 어려워하는데 어려울 거 없이 아까랑 똑같이 아까랑 어떤 거 똑같이야. 여기 있잖아. 하나 주체를 하나 그냥 갖다 놓고 주체로 들어오는 화살표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 나가는 화살표가 같다만 생각하면 수치 대입할 수 있거든. 하나씩 가볼까? 확인해보자 얘들아. 지표 봤어? 지표로 들어오는 화살표도 쭉 확인해봐. 봤어? 지표를 향하고 있는 화살표 2개 있지 지금 2개. 지표에 흡수하는 47이가 있고, 저 오른쪽 끝에 가면 얼마? 98이 있지. 재복사. 그래서 47, 98은 지표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만큼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나가야 된다는 얘기. 우주로 손실하고 대기로 방출 2개. 그거 합치면 결국 어떻게 나와야 돼요? 145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기. 자, 대기 입장에서야 대기로 오는 거 23 확인했니 얘들아? 끝이야? 아니지. 그 지표면에서 복사로 흡수한 게 133 있어. 확인했어? 그 2가지의 합은 결국 나간 거와 같다.
어차피 나가는 건 똑같아야 돼요. 대기 복사, 대기 제복사 이 두 가지 합과 같다. 지구 전체는 결국 70 받아서 결국 70이 결국은 나가. 한 바퀴 돌아서 나가긴 하지. 지금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 온실효과라고 해. 네, 지구온난화. 그 온실효과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결국 지표로 재방출되는 에너지가 많아지거든. 그러면서 지구의 기온을 높인 상태에서 평형을 이룰 때 뭐라 그래요? 지구온난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걸 이게 평형이 깨진 상태는 아니에요. 넘겨보자.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물론 뭘로 지목되고 있어요? 일단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 나온 뭐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주범으로 지금 꼽히고 있지.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로 농도가 크게 증가했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산림벌채, 이산화탄소 흡수 누가 해주는데 식물들이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증가하면 가축이 다 뜯어먹거나 그런다는 얘기야. 자, 지구온난화 영향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지. 해수면 상승하는데 해수면 상승의 원인은 두 가지 정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뭐? 빙하의 융이고, 두 번째는 열 팽창 볼 수 있어. 그래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면의 열 팽창, 빙하의 융해로 해수면이 상승, 해수의 열 팽창, 빙하의 융해로 하고 해안 저지대가 침수하면서 서식지가 감소할 수 있어요. 곡물 생산량도 감소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계속 가속화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 또 높고 또 녹으면 또 팽창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도 높아져서 1도 높아지면 별거 아니겠지. 그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고. 뭔 얘기 하나 했지? 아씨, 중요한 얘기. 자, 쓰러지네. 5분만 쉬었다. 쓰러져서 안 되겠다.